서울시립대 2012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2012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시립대는 문제 3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해서 글을 전개하는 것, 하나의 논점을 주고 이 논점에 대해서 제시문을 분류를 한 뒤, 그리고 하나의 입장에서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면서 글을 전개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모의고사에서는 바로 영어 지문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지문을 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 이것이 문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대를 보는 학생들은 영어 지문이 있는 다른 대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영어 지문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립대 논술의 경우 핵심 주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의 주제를 냈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배경지식에 있는 시장 실패 분노의 포도와 그리고 게임 이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들어두시면은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시립대에서는 전체 예시 답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모의고사의 경우 시립대가 어떻게 쓰기를 자신들이 원한다, 이런 방식의 서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시립대의 답안 작성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항 1번에서는 나의 내용을 요약한 뒤 견해나 관점이 다른 것을 가다라 중에서 택일하여 차이점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600자 안팎입니다. 따라서 나의 내용, 이것이 바로 영어 지문입니다. 이것을 300자 정도 요약을 한 뒤 나머지 이 중에서 다른 지문들과 그 차이점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시립대 1번에서는 분류의 문제를 출제를 해왔습니다. 제시문이 4개 혹은 5개에서 2가지 입장으로 분류하라. 그런데 이 문제가 사라지고 영어 제시문에 요약이 들어간 것이 올 변동의 가장 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나다라의 핵심 키워드를 보고 차이점에 대한 서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의 이러한 대응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를 보존하려면 자기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한 자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의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쟁의 바탕을 두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짐은,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 경쟁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문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 나에서는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수의 딜레마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 질문은 개인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 경쟁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 빨리 보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하나의 게임으로 모양을 갖춘 것은 1950년 캘리포니아 란트협회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셔의 노력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수의 일화는 그로부터 몇 달 후 프린스턴 대학의 엘버트 터커가 재구성한 것이다. 기원이네요.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냉혹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리 추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 집단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라 불리는 것은 게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야기가 서로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죄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두 죄수가 서로 의리를 지킨다면 두 사람 다 유죄를 선고받겠지만 서로 불리한 증거를 폭로한 경우에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배신한다면 배신한 쪽이 훨씬 유리해진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만약 도덕 감정을 개입시킨다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의 논리적 최선 행위이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답은 배신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게임 이론에 정확한 기대값이 들어있습니다. 배경지식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2차례 이상 시행할 경우에 가장 합리적 선택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두 동료에게 판돈을 주고 100회에 걸쳐 게임을 반복하도록 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들은 서로 진지하게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100회의 게임 중에서 60회나 협동을 해서 상호 보조의 이익을 누렸다.
그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상대의 호의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해서 먼저 상대에게 호의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마지막으로 상대를 속이고 한판 승부를 노릴 수 있는 막판 게임에서도 나타났다. 동일한 상대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게임을 할 때는 적이 아닌 호의가 게임의 규칙이었던 것이다. 라면서 반복적 게임을 통해서 상호간에 어떻게 신뢰가 이러한 협력을 유지하게 되고 이 협력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지문단은 칸트의 글이죠. 이게 수능 언어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은 인간들 상호간에 벌이는 항쟁 그리고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취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인간의 삶은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리는 이러한 정체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 경쟁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란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됐었죠. 정운찬의 중소기업도 성장 기회를 누리는 공정사회, 그래서 초과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루자, 이런 논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개인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 경쟁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시립대식에서는 나를 요약한 영어 지문의 예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자 분량인데, 제시의 딜레마란 게임을 통해 인간 존재가 상호 협력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해서 전체 주제를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도입이나 쓸데없는 글은 쓰지 않고 주제를 먼저 도입해서 써라. 도덕적 관점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행동이 가장 최선인가를 생각한다면 제시의 딜레마라는 게임에서 가장 최선의 행동은 배신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은 게임이 한 번만 이루어질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제수의 딜레마와 같은 유형의 게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 경우 참여자들은 서로를 배신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심 주제를 요약하도록 요구를 한 뒤에 당연히 나의 견해와 관점이 다른 것으로 가와 다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합종연행과 같은 부국강병책을, 다는 협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사회성의 잠재력을 개발시킨다.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제시문 가는 이익추구의 방식을 대하는 관점에서, 다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각기 나와는 차이를 보인다 해서 바로 차이를 보이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 다는 각기 협력이나 상생보다는 독자적 힘에 바탕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나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큰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디 차이점에서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300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나에서는 제수의 딜레마를 통해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제수의 딜레마란 두 죄수가 서로의 범행 증거를 경찰에 알리는가 알리지 않는가에서 출발한다. 두 죄수 모두 서로의 증거를 묵인한다면 형량은 줄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한다면 배신한 죄수의 형량은 줄지만 그렇지 않은 죄수의 형량은 늘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는 배신이다. 하지만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면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익이 되는 상생을 선택한다. 절반 배치를 하고 있고, 제시문 다를 차이점 비교 지문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개인 간 협력을 통해 사이익이 실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에 다는 사회 전체 이익의 실현 수단을 경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나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주장의 큰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는 인간들이 상호간 벌이는 항쟁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항쟁은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에게는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인간의 능력을 일깨우고 일깨워진 인간의 능력이 결국은 진보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사회 이익 실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해서 각각의 제시문에 대해서 첫째 나 영문 지문을 충실히 요약을 하고 무엇을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을 한 뒤 이것의 대비된 지문에 있어서의 큰 차이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도표 해석이죠. 시립대에서 계속 출제를 해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도표 1, 2, 3은 사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이 도표들에서 2010년에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라이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해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의 경쟁이 어찌 공정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 이 키워드의 입장에서 도표를 해석하라 이런 문제로 압축이 될 겁니다. 시립대 도표의 문제의 경우 양면 해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도표 해석을 봤을 때 상반된 입장에서 이 동시적 해석을 모두 해줬을 때 그 도표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시립대 도표 해석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따라서 도표 1과 도표 2에서는 일단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증감률 또한 줄어들고 2010년에는 현격하게 줄었다는 사실, 그리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또한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하향의 추세라는 점, 그리고 증감차에 있어서 마이너스 1.4%로 증감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들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의 그런 토양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누어서 그 현실을 파헤쳐 봤을 때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저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이런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마이너스 4.4인데 비해서 고소득층의 경우 마이너스 0.5로 오히려 참여율에 있어서 증감차가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역시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러한 풍토를 해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도표를 종합해 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교육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에서의 감소율이 고소득층에서의 감소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 교육은 여전히 공정 경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형평성 내지 공정 경쟁이 가능한 정도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 서술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도표 1과 도표 2를 보면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와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 이는 학업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열풍이 조금 사그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3을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는 없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과거의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액에서의 양극화는 변하지 않았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별 격차가 심하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고소득 가구의 자녀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게 학생 답안인데 이 부분에서 참여율의 증감폭에 대한 서술이 다소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 도표에서 사교육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표를 자세히 보면 소득별 수준에 따라 월 평균 사교육비와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의 격차가 여전히 심하다. 격차뿐 아니라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은 답안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 경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그저 답까지만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할 바에는 감소폭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항 3번입니다. 종합서술 부분이고 여기에서 비판적 글쓰기를 시립대에서 항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개인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입장을 옹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입장의 제시문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지문은 뭐 하면서 비판하면서 전체 글을 전개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나다라를 모두 비판을 한 뒤 그리고 그 중에 한 입장을 담은 예시 답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에 대한 비판은 바로 협력과 그리고 상생의 입장에서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한 경쟁은 결국은 군비 확대와 같은 이런 현실적 모습으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고 말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무한한 자기 이익의 추구만을 위하는 것이 초래하는 이러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를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상생의 입장에서 다를 비판할 수 있겠죠. 다에 대해서는 갈등이 뭐다? 발전의 토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을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도 안정과 협력 속에서도 오히려 장기적 발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비판의 논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다양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의 비용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적개심보다 연계 및 상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 소질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재심은 다는 놓치고 있다. 이러한 식의 반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재심은 나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협력이 갖고 있는 한계, 상생의 한계를 공격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가능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러한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이 항상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의 바탕을 둔 협력이라 할지라도 공정성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이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과 사회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특정 업계의 회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시립대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협력을 통해서 차선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선의 이익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이 표 자체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패배한 사람이 1의 이익을 얻고 둘의 이익의 합이 어떻게 된다? 11이 되고, 협력을 통해서 만약에 4와 4의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경우라면 오히려 경쟁사회가 더 바람직하다. 모델 자체가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제한된 그러한 모델이다라는 근본적 비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은 라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방적 시혜 속에서 중소기업은 의존적이 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들에게 기대는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바로 이슈가 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논리, 즉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개입하게 될 때 경제 전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활동을 제약하고 이익 극대화를 규제한다면 중소기업이 얻는 이익에 비해 대기업의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어 전체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답안은 경쟁을 우선시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러한 상생의 입장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발전은 모두 이익보다는 나 혼자만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발전이다. 나아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경쟁을 통한 발전은 비록 개인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과 나 모두를 고려한 이익은 아니다. 발전이 오로지 개인만을 위한 일이라면 경쟁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시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발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라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은 자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진 몰라도 타인의 발전을 제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타인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기업의 횡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사회 전체가 대립과 긴장을 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의 또 효율적인 발전이 어렵게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와 같은 입장은 개인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런 비난을 피하기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쟁이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의욕을 증진시켜 개인 혹은 사회 발전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대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난은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경쟁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사회적인 사회성으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면 나에서처럼 서로 협력하여 보다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또한 엄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재심을 다 충분히 활용하는 글을 쓰고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시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은 카는 경쟁과 관련된 자국의 부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협동과 상생이 없이는 결코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협동과 상생이 없는 경쟁은 오히려 개인 또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제시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글인데 1000자 정도 되는 분량인 만큼 한 800자 정도는 제시문, 자기 제시문을 옹호하는 제시문을 채택하고 상대 제시문을 공격하는 그런 서술을 하신 뒤에 마지막 한 200자 정도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요약해서 명확히 마무리하는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 답안일 뿐 그동안 시립대 측에서 대학 측에서 발표한 답안과는 좀 다릅니다. 대학 측의 답안은 나머지 시립대 문제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